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걸 따로 보충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SM 라이프에 비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SM 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쉬웠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드림 시큐리티는 그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궤적을 찾다 보면은 어디가 궤적이야, 어디가 그 겁의 구간이 될까 의미를 담기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친구가 오늘 지나쳐야 될 관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파동이 정말 많이 뒤섞여 있죠. 그래서 어려운 매매가 될 텐데 그래도 그 안에도 분명한 궤적은 존재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 파동의 시작과 소멸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한 파동의 시작과 소멸. 차트마다 특징이 다른데 주가가 수렴된다라는 것은 이 자리로 수렴이 일어났고 이 자리로 수렴이 일어났고 여기도 살짝 있죠. 주가가 수렴이 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발산 에너지가 될 텐데 그 방향성은 나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거예요. 이 수렴 에너지가 결국에는 여기를 더 이상 뚫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앞으로 더 움직인다면은 얘들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역 전체를 혹은 이 안에 갭을 띄워서 들어가서 눌림을 주고 간다든가 이 안에서 힘을 모아서 이 천장은 뚫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이제 좀 파동을 만들다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쉬었다가 올라가서 딛고 가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늘 드림 시큐리티의 이러한 반등의 근거는 차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떨어질 때부터 이제 좀 위에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 빠지는 거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한 다음에 들고 있다가 이제 나누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러한 흐름은 왜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차트상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충격파가 시작이 되면은 그 소멸하는 과정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파 시작 지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주가는 일단 넓게 펼쳐놓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 국면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시작이 되면은 소멸하는 가운데서 수렴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수렴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평선이 특정 자리로 들어오려면은 그만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소멸하는 과정 중에서 수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트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락 파동의 어떤 교정 파동, 엘리어트 파동을 대입해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 교정 파동이 중요한 이유도 엘리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이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충격파가 발생하고 나서 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든지 간에 관계없이 충격파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가지네요.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바로 빠지는 경우, 그리고 수렴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바로 빠지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유통 물량이 정말 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유통 물량이 많은 곳으로 진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바로 상승을 시키는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품절주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시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징들을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온갖 집념과 욕심과 그리고 바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발산이 안 되게끔 막아두는 겁니다. 막아두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저기서 저런 큰 파동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대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구간을 포함해서 커다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내려와서는 주가가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역대 가장 큰 거래량이다. 정말 유통 물량이 많이 풀렸다.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주포들은 핸들링을 할 때 이 위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떨어뜨리고 이 안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이겠죠. 유통 물량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국면을 딛고 얘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을 다시 맞이하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한 곳으로 틀어버리지 못하고 머무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쓰면서.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개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개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주가의 탄생이 아니죠. 충격파의 탄생과 소멸 과정에 수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기록을 했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개인들의 수급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개인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이 강하면은 그냥 빠져버리겠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 거래량을 쓰면서 이러한 파동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매물대가 되어서 저항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얘가 이후에 아무 사건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 자리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파동이 나왔는데 이 파동이 나오기 이전까지에 이런 게 없었다면 정말 쉬워요. 그냥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많이 휘저어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극참의 개념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바로 며칠 뒤에 이 친구는 거래량을 조금 쓰면서 크게 한번 상한가를 만듭니다. 또 하나의 충격파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뭐 회복 파동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치게 되면은 이 의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상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빠질 때 공포스럽게 빠지게 되면은 이 자리가 더 아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국면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줄 텐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주 훼손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그 위치를 옮겨요. 그대로 있지 않고 박스권의 규격이 계속 조금씩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관찰하면서 궤적에 대한 어떤 파동선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가만히 있다면은 여기도 도착했을 때 오늘에 와서 도착했을 때도 딱 이 자리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밑에서 기다가 튀어오른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이 영향력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교함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것마저도 관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얘를 기준 잡아서 큰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 기준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수렴을 어디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 가운데 수렴이 또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거는 일봉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렴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렴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대는 게 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그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분봉에서는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캔들 두 개라 할지라도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수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너무 넓으니까 일단은 뭐 10분봉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파동은 이거예요. 여기서 충격파가 강하게 나왔고 충격파가 소멸되는 가운데 모여있는 에너지, 수렴 에너지. 그게 최초에 이러한 상한가가 등장을 했을 때 여기서 반등을 주고 또 같은 유사한 자리에서 수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는 각도가 꺾여서 확 빠졌죠. 그렇다면은 이 수렴 에너지는 약간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상한가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짝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수렴 에너지도 작용을 할 것이고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탈한 이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대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내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지금 겹쳐 있죠. 이 수렴 구간과 앞에 커다란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현재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넘버링을 하자면은 얘를 가라고 하고 얘를 아니다.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A, B라고 할게요. 그럼 수렴 구간이 겹치게 되는데 진폭은 줄어들었고 A의 영향권에서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집합 구간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A라는 자리를 밀리지 않고 한번 돌파를 하고 B라는 자리에 부딪혀서 A라는 이 진폭 구간에서 반등을 잡고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수렴이 없이 빠져요. 수렴 중에서 의미 있는 수렴은 상승 파동이 만들어 놓은 수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것은 하락 파동 하나하나에 대한 수렴입니다. 그렇다고 상승 파동의 수렴을 절대 배제할 순 없어요. 여기서도 C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극참의 개념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 C라는 수렴도 A라는 기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파동을 한번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다른 수렴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옮겨갔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구간에 인접해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게 되죠. 밑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를 D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수렴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칩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맞고 내려와요. 아직까지도 A와 B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국면이 됩니다. 근데 여러 번 쳤기 때문에 조금씩 소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빠지는데 또 의미 있는 수렴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수렴 구간은 이전에 C와 D와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E라는 구간은 A와 B가 A를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B는 아직 그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C하고 D는 약간 애매모호하고요. 근데 E라는 수렴 구간은 이 수렴 에너지는 A와 B의 영향권 안에서 만들어진 수렴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에너지가 발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A 구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C하고 D는 A, B 이 영역을 녹이기 위한 파동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E라는 녀석은 여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이 A 구간에 대한 흐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고 난 뒤에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로 올라온 적은 없어요. A라는 중요한 수렴 에너지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배제해도 좋아요. 이거는 상쇄파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극참 개념에서 상쇄파동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이후에 딛고 가기 위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다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제 설명이 좀 이상하죠. 어렵고. 그냥 제 개성이 좀 묻어나 있어서 그런 건데 주식을 보는 시야가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A 구간의 주식이 영향을 이제 받을 텐데 이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까지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집합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그 교집합 구간이 가장 치열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공방을 이루고자 했던 교집합 구간, 그것을 차트상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최근 파동도 한번 보고 이전 수렴의 힘, 그리고 일봉상에서 만들어진 충격파가 소멸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어떤 집념이죠. 이건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진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장을 관통하는, 이 시간을 관통하는 단 한 개의 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이 자리는 나중에, 자 일단 제가 선을 그어 놓고 볼게요. 3473, 3475 정도 볼까요? 일봉상에서 3475 그리고 3375 그어 볼 때마다 조금씩 위치는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자 했는가, 이걸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보면은 계속 비슷한 자리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놓고 보았을 때 잘 보면은 그나마 여기서 거래량이 큰 캔들을 몇 개 뽑아보자면 이거랑 이거 있겠죠. 그리고 뭐 요 정도? 이렇게. 또 그 다음 순위 뭐 요 정도. 이렇게 순위권 안에 들만한 거래량들을 뽑아놓고 보면은 그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겠죠. 또 여기 거래량의 위치, 그리고 여기 거래량의 위치. 그럼 이 거래량이 있으면 이 주변 거래량도 있겠죠.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죠? 전부 다 이 궤적 구간을 관통하거나 지지를 받거나 크게 이탈을 시키고자 했을 때 뜬 거래량들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극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최근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그 영향권을 뭐 이후에는 이렇게 저항까지 보이죠. 이 주변에서. 그 영향권을 오늘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권을. 근데 뭐 이거는 상한가 물량이거든요. 상한가에서 물량 일부 잡아먹고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거래가 순간적으로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터진 거고, 여기만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구간을 지나려면은 거래량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이게 준비되는 호가창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으로 찾아내는 건데 훈련인 거죠, 훈련. 제가 실제로 잡았던 자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게 파동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파동의 원리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항상 있어 왔던 건데 그런 식으로 관찰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겁의 개념을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극참을 배우시는 분들 활용할 거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수렴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모습을 보았고, 최초 이 자리는 놓쳤어요. 하지만 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얘가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누어 사기 시작을 했어요. 왜 조금씩 나누었냐면은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진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세가 좀 세게 나와준다면은 그냥 조금 먹고 마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한번 매수할 가치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나서 매수 한번 하고, 또 빠져나가고 나서 매수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원리로 매매를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필룩스 그리고 뭐 몇 가지 궤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단순한 것들로만 이제 이론을 설명해 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넓게 보면은 이런 파동의 시작과 소멸, 그리고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거래량들,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차트를 직감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차트를 읽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두 번째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첫 눌림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 눌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 눌림부터 잡아 나가느냐? 그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물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떨어지면서 여기가 싸다 하고 막 달려드는 개인들보다 무섭다 하고 나가는 개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공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로운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행보, 이런 것들은 언제나 큰 수급을 이끌고 와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세면은 이 자리를 관통하고 나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버티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버티게 돼요. 그런데 수급이 약하면은 이 궤적선을 기준으로 하단 박스권 있죠. 여기서는 이 구간이 되겠네요. 이 궤적을 천장으로 잡고 하단 박스권 내에서의 궤적을 다시 찾아야 돼요. 거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거리를 봐서 손절하고 다시 사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헛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